식사들 하셨습니까? 날이 부쩍 더워지니까 과일도 있고 저도 있고 뭐 막 그렇습니다. 이제 한낮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건강 챙기시고 라이딩을 하더라도 혹서기 대책 강구하시고 한낮보다는 새벽이나 저녁에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영상 시나리오 작성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영상 주제를 선정하는 것, 내용을 채워가는 것에 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주일에 2회 영상을 게시하다 요즘은 주 1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상을 영위하며 시간을 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며 만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AI가 다 알려주는데 뭐 어렵게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AI로 영상을 만들 정도로 시나리오를 만들려면은 그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몇 분짜리 몇 초짜리 영상이나 시나리오는 쉽게 만드는데 10분 20분 이상의 영상을 생성하는 것은 제가 수공으로 일일이 타이핑 치면서 만드는 시나리오나 영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사실이죠. 쓸만하게 만들려면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AI에게 쉽게 물어보고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정보를 많이 습득한다고 합니다. 근데 AI가 항상 진짜 정보만 이야기할까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듯이 AI도 뻥을 치거나 거짓 정보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자신있게 생성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 생성형 AI는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다음에 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예측하는 확률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질문을 받아도 모른다고 멈추지 않고 문맥상 가장 그럴듯한 단어들을 조합해서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려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거짓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설이나 픽션을 바탕으로 없는 사실을 창조하는 경우도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그럴싸하게 서술하면서 맥락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AI 오류를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출처가 있는 AI 의견만을 골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요한 내용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구글 학술 검색에 영문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인 구글 검색도 영문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구글에 한글로 검색하면은 맨날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만 나오지만은 영문으로 검색하면 구글 스칼라에서 논문이나 기사가 먼저 검색이 됩니다. 영문으로 검색하는 것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AI도 컴퓨터 프로그램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영상 프로그램 하나로 누구는 유튜브 영상 하나도 못 만드는데 누구는 영화도 다큐멘터리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쓰는 사람이 얼마나 정확한 명령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터넷 쇼핑도 최저가로 싸게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정확한 물건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AI든 컴퓨터든 쓰기 나름이죠. 사람의 습성이 참 희한한 것이 모르면 쉽다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죠. 일면 유튜브 영상만 보더라도 그냥 핸드폰으로 대충 찍고 유튜브에 올리면 영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영상 편집하는 것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네이버 블로그 뒤져볼 줄 안다고 컴퓨터 스마트폰 잘하는 거 절대 아니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이 아는 것만큼 세상은 또 보이게 돼 있습니다. 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은 전혀 다르죠. 그러다 보니 역으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본성과 관음증을 이용해서 유튜브나 인터넷 정보로 유명인을 허위사실로 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폭로라고 포장해서 돈 버는 인간들, 즉 사이버 레카 같은 놈들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버 레카가 퍼뜨리는 허위 정보나 유명인을 모략하기 위한 영상이나 글이 AI는 허위를 가리지 못하고 확인된 정보로 인식해서 사실인 양 검색 결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거기다 멍청한 인사들은 그런 사이버 레카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등신들도 있죠. 그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서라도 SNS나 스마트폰 사용을 일정 제한하는 나라들도 벌써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 삶을 살기 참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몇 번의 영상으로 암흑빛 오토바이의 미래에 관한 영상을 진지하게 내보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래도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고 싶은 오토바이 10대를 선정하는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선정된 오토바이는 그냥 제가 그냥 좋아하는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전혀 전문적이지 않고 아주 주관적이고 객관성을 최대한 배제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편의상 순서는 붙였는데 오토바이 선정 순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거론했듯 객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주관적 관점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차는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알차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크루저, 투어러, 네이키드 중심으로 선정을 했고요. 디자인, 사운드, 편의성, 수리 가능성 위주로 선정을 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기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꿈에 그리는 오토바이 모델이 있으면은 댓글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할리데이비슨 883 에보. 제가 중고로 구입해서 한 2년간 소유를 했었고 처음 한 1년간은 엄청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이놈으로 출퇴근도 하고 심지어 새벽에 우유 배달에 투입되어 활약할 정도로 열심히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 라이딩 갔다 오면 나사가 하나씩 빠져서 없어지고 클러치, 쇼바, 배기마우라도 바꿔가면서 잘 만지고 아끼며 탔던 오토바이였습니다. 수리비 엄청 들어갔죠. 완전 기계식 에버 엔진에 덜덜거리는 맛도 있고 기어도 사다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여간 겁나게 안 나가고 연비도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겁나게 안 나가는 것만 아니라 180km마다 주유소를 찾아 헤매야 했고 여름에는 뜨거워서 가랭이가 뻘겋게 화상을 입을 정도로 열기도 엄청났던 오토바이였습니다. 결국은 똥값에 팔아 넘겼지만은 이상하게 팔고 나니 아쉽고 더 생각나는 오토바이라는 것이 참 희한했죠. 30대 초반에 힘도 좋고 체력도 좋았던 시기에는 진동이고 열이고 뭐고 관계없이 달리는 것이 무작정 좋았던 그런 시기에 할리 감성 맛이라도 볼 수 있는 883 에보는 무척 좋은 감성적 모델로 기억에 남는 모델입니다. 워낙 추억이 많은 오토바이라서 그런가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는 기종이죠. 나중에 상태가 좋은 모델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기종이 아닌가 합니다. 할리에서도 다시 발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이 모델이 할리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기종이죠. 지금은 수랭 스포츠스터 이 에보 맥스가 나왔지만은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감성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 혼다 CB1300 슈퍼4. 할리 스포츠스터로 달리면 옆으로 뿅 하고 지나가던 CB1300이죠. 한때 꿈에 그리던 오토바이로 실제 구입을 상당히 고민했던 모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우리나라에도 간혹 굴러다니는 모델이고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우리나라의 대수가 꽤 되는 모델이죠. 일본에서는 시루바이라고 해서 경찰 오토바이로 CB1300P 모델이 유명합니다. 간혹 CB800P로도 경찰 오토바이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타보면 엔진이 너무 넓고 커서 가랭이가 떡 벌어지고 그닥 편하다는 느낌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없어져가는 사기통의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될 좋은 모델로 아마도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2022년에 30주년 기념 모델인 슈퍼 볼더로는 이 모든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은 이쁜 디자인과 퍼포먼스는 꼭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죠. 공랭 사기통 끝판왕인 CB1100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저는 이쪽이 더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야마하 FJR 1300. 제가 미라주를 사기 직전에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재고가 없어서 포기한 모델입니다만은 야마하 고속 투어러의 끝판왕으로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죠? 2016년식 이상은 6단 변속기와 141마력 13토크에서 나오는 강력한 추력과 달리면 달릴수록 아래로 쫙 깔리는 듯한 고속 안정성은 어느 오토바이에서도 느끼기 쉽지 않은 그런 능력을 가진 오토바이입니다. 2020년에 유럽에서 단종이 되었지만은 북미, 호주, 아시아 일부에서는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22년, 2023년 정도에 단종이 되었지만은 단종 직전에 판매된 A 버전은 전자식 도립식 서스펜션 및 코너링 LED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하나 구하고 싶어서 알아보는데 오토바이를 잘 아는 분이 오토바이가 둔하다고 차라리 BMW RS가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편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RS는 안 타봐서 모르겠고 일단 미라주보다는 FJR 1300이 엔진 필링도 부드럽고 코너링도 적당히 잘 돌아가고 묵직하니 중요한 직발 안정성이 너무 좋다는 것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나라들이 이 FJR 1300을 경찰용 오토바이로 이용하는 것이
것이 괜한 선택이 아닐 것이라는 점 감안한다면은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한 번이라도 소유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 기종인 혼다 ST1300도 있습니다. 가로배치 V형인 특이한 형식이고 실키하고 부드러운 엔진 필링으로 유명하기는 한데 문제는 단종된 지 좀 오래되어 멀쩡한 오토바이가 없다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가와사키 1400 GTR 콩코르 14도 2022년 단종이 되긴 했어도 FJR 1300보다 뚱뚱하고 더 스포티한 자세로 더 경쾌하게 나간다고 하지만은 야마하의 날렵한 모양은 아니라서 정이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가와사키 발칸 500, 750. 가와사키 발칸은 우리나라에서 야마하 비르고, 혼다 샤도우 1100, V형 4기통 마그나 등과 경쟁하던 오토바이였습니다. 야마하 비르고보다는 많이 팔리고 혼다 샤도우보다는 덜 팔린 기종이죠. 특히 혼다 샤도우는 최근까지도 수입이 되어서 많은 기종이 있었던 오토바이지만은 발칸은 8, 90년대 잠깐 팔린 모델로 90에서 2000년대 초에 많이 굴러다니던 기종이었습니다. 북미나 일본에서는 2007년까지 생산된 오토바이로 북미권에서는 아직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기종이죠. 배기량은 749cc에 66마력 6.4토크로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미라주 650보다는 출력이 좀 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발칸은 중저속에서 토크가 잘 나오는 반면에 미라조 650은 토크가 고속에 몰려 있어서 실제 라이딩을 해보면 발칸이 훨씬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추력이 좋은 장점이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다만 발칸 750은 전기계통 문제가 좀 있습니다. 레귤레이터 용량이 적어서 배터리를 제대로 충전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매번 배터리가 앵꾸가 나는 일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운행을 멈추면 냉각팬이 계속 도는 릴레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더욱 배터리를 고문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제 레귤레이터가 있어서 교환하면 큰 문제 없이 운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마도 발칸 500이 더 인기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탔는데 솔직히 여태 타본 오토바이 중에 사운드, 엔진 필링, 라이딩 질감을 종합적으로 봐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기억이 좋은 오토바이였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고를 수입해볼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현실적인 벽들이 너무 많아서 포기했던 그런 기종입니다. 솔직히 상태 좋은 것만 국내에 굴러다니는 게 있다면 한 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오토바이죠. 다섯 번째, 혼다 CB400. 아마도 CB400에 대한 꿈은 8, 90년대 학창시절에 외제 오토바이를 본 가장 많은 숫자의 오토바이가 이 CB400이 아닌가 합니다. 한때 청계천이나 용산에 가면은 CB400에 냉장고도 싣고 세탁기도 싣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지방에서는 이런 서울에서 택배 탁송용으로 이용하던 오토바이들이 제도색을 해서 비싼 가격에 팔고 있던 현실을 보았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런 오토바이가 뭐 멀쩡하겠습니까? 그래도 지방 소도시 가면 아직도 굴러다니는 오래된 오토바이가 있을 정도로 내구성도 엄청 좋은 오토바이입니다. 실키한 엔진 소리도 좋지만은 하이퍼 VTEC이라는 6000rpm 근처에서 밸브가 추가로 더 열리면서 폭발적인 출력을 내는 독특한 시스템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모델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200km 찍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출력이 56마력의 4토크 언저리밖에 안 나오는 오토바이라 180도 간신히 찍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쿼터급 4기통 모델입니다. 사실 650 4기통도 200km 간당간당하죠. 예전에 쿼터급 4기통이 귀했지만은 요즘은 77마력이나 나오는 가와사키 ZX4RR이나 QJ 모터 SRK 421RR 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계속 판매가 되는 모델이라서 최근 수입된 모델이 1000만원 가까이나 팔리는 것을 보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죠. 그래도 꿈에 그리던 모델이기는 합니다. 참 저는 면허시험을 이 CB400으로 봤는데 140명 중에 3명인가 4명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어서 더욱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인디안 스프링필드.
할리데이비슨 로드킹과 같은 아메리칸 크루저의 정통성을 잇는 미국을 대표하는 오토바이죠. 로드킹과 비교한다면 더 큰 배기량과 더 낮게 깔린 듯한 스타일이 눈에 가게 하는 모델이죠. 실제 로드킹보다 출력과 배기량이 높고 잘 나간다고 합니다. 스프링필드의 가격이 하늘로 가서 지금은 사고 싶은 마음이 떨어졌지만은 예전에는 3,500만원 언저리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중고도 알아보고 신차도 알아보고 했지만은 너무 부담스러운 덩치와 맘에 드는 컬러가 단종이 돼서 포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중고시장에 맘에 드는 매물이 있었는데 뭐 약간 찌그러지고 그런 관리도 안 된 흠이 있는 상황에 가격도 안 깎아준다고 해서 마음 상해서 접었던 기억이 있죠. 본토에서는 23,000불에서 25,000불인 스프링필드가 한국에 오면은 4,890만원이라는 마법에 빠지게 하는 수입상의 양아치 가격 정책도 마음을 떠나게 하는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할리보다 약 2,000불에서 5,000불 정도 낮게 가격을 붙이는 인디언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할리보다 비싼 오토바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고장도 잘 안 나고 잘 나가고 스타일 좋은 인디언 공랭 대배기량 2기통 스프링필드는 눈 위에 밟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트라이언프 보네빌 T120 카페 레이서라는 중심에 있는 영국 오토바이 대표적 브랜드죠. 한때 로열 엔필드와 양대 산맥이었고 로열 엔필드와 같이 한때 맥이 끊겼다 다시 부활한 메이커 중에 하나로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메이커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는 메이커입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모델이 근본인 모델이 봄네빌이죠. T100도 있지만은 배기량이나 기어가 5단이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둘 다 생긴 것으로는 구분하기 쉽지 않죠. 일반인들은 못 알아볼 정도로 유사합니다. 사운드나 출력, 레트로한 디자인 면에서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종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할리 싸다고 날릴 정도로 너무 비싸게 파는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 번은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봄네빌입니다. 이 모델이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간혹 라이딩 중에 만나면은 간결한 사운드와 스타일에 눈이 돌아가게 하는 아주 이상한 매력이 있는 오토바이 같습니다. 타임캡슐에 갇힌 듯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현대적인 요소가 배제된 채 아직도 생산되는 몇 안 되는 모델 중에 그런 하나라서 역사적 가치도 충분할 것 같고 한 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모델이죠. 8번째 스즈키 브이스트롬 650. 어드벤처 장르에서는 유명한 오토바이들이 참 많습니다. BMW GS, 아프리카 트윈, 스즈키 브이스트롬, 가와사키 버서스, 트라이언프 타이거 등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 중에 어드벤처를 만들지 않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고 경쟁도 치열한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미들급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독보적인 존재가 스즈키 브이스트롬 650입니다. 오토바이 자체만 보면은 V2기통 말고는 별로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오토바이죠. 아포코드 도립식도 아니고 적립식 포크에 무게도 결코 가볍지는 않은 무게입니다. 아주 보편적이고 특별한 것이 없는 무난한 그냥 그런 오토바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별것도 없는 그런 오토바이가 2004년 출시 이후에 몇 대에 걸쳐서 리뉴얼을 하면서 20만 대 가까운 판매량으로 16년째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봐는 브이스트롬은 무난한 게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합니다. 누구든 어디든 아무렇게 타도 아주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 같습니다. 특별히 고장도 잘 안 나고 기본 플랫폼이 오래 생산되다가 보니까 어디서든 쉽게 구해지는 부품과 정비 인력이 있어서 세계 어디든 다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오토바이가 브이스트롬 650이 아닌가 합니다. 상위 버전인 800이나 1050도 있지만은 기능적 성능적 퍼포먼스만 좋을 뿐 특별히 650처럼 범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 반응이 좋다가 더 나은 버전이 나오고 나서 인기가 사그라든 면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전방 쇼바만 도립식이어도 그렇게까지 까이지는 않을 텐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전조등도 밝고 주행감도 좋고 전반적으로는 8박 미인급인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러시아를 통한 세계 일주를 한다면은 파미르 공원만 안 간다면은 브이스트롬 650이 최고의 선택이 될 정도로 저는 좋은 기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별다른 업데이트 없이도 그 많은 판매량과 인기 있는 기종이 아닌가 합니다. 9번째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글라이드 로드 글라이드 할리입니다. 애증의 할리죠.
역사성이나 전통성은 훨씬 먼저 나온 인디언 스카우트나 스프링필드, 할리 로드킹이나 로우라이더에 떨어지지만은 할리를 정점으로 이끈 모델이기도 하고 아메리칸 투어러의 상징이죠. 지금은 미러키 8 엔진이나 스트리밍 이글 엔진으로 나오지만은 저는 트윈캠 103 엔진이 가장 정이 가는 모델이 아닌가 합니다. 그전 모델인 트윈캠 88이나 96 이건 좀 느낌이 다르죠. 안 나가서 그런지 좀 굼뜬 면도 있고 너무 떨어서 손이 저릴 정도로 진동도 심하고 뭐 그런 엔진이었습니다. 신형인 미러키 8은 더 진동도 없고 출력도 좋아졌지만은 할리 감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고 개똥값에 나오면은 한번 구입해서 타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안드로메다로 아득히 넘어가는 가격인 5천만원 이상으로 절대 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기종이죠. 처음부터 4천만원에 팔든지 이제 와서 1,000만원씩 깎아주는 것은 어디다 알아봐야 할까요? 그게 솔직히 영업사원 판매 수당이지 아니면 수입사가 그냥 다 꼴깍 먹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쫄딱 망하고 아무나 막 수입해서 탈 수 있는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왜 타는지 왜 할리를 타면 그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나 호구요 하고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 같은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할리는 1,000만원을 할인해도 비싼 브랜드라는 인식이 좀 널리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1,000만원을 할인해도 미국보다 비싸죠. 뭐 코리아 특별 버전이라고 비싸다고 한다거나 관세 때문에 비싸다고 하는 구라에 속으면 진짜 호구죠. 500만원 옵션을 바르지 않으면은 볼품이 없어서 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엉망했던 시기도 있었죠. 한국처럼 호구들이나 미제하면 무조건 좋다고 아무 말 안 하고 사는 것이지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래도 여전히 할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기념비적 모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모델로 선정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야마하 MT-01. 마지막은 좀 희귀한 모델이긴 한데 할리는 아닌데 할리보다 더 할리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마하 MT-01입니다. 실제 할리 엔진을 튜닝해서 올려서 인기가 있던 듀얼이라는 오토바이도 있었는데 이 오토바이는 실제 할리에서 엔진을 납품받아서 탑재를 했고 한때는 할리 자회사였던 회사에서 만든 오토바이고 MT-01은 순전히 야마하에서 야마하 엔진으로 만든 오토바이입니다. 얼마 전까지 나오던 볼트의 원형이 되는 오토바이입니다. 괜히 볼트가 사운드가 좋은 것이 아니라 MT-01의 DNA를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괜찮죠? 이 오토바이는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 생산된 1670cc V 2기통 엔진에 최대 출력은 한 90마력, 토크는 15.3kg 포스미터 정도 나오는 오토바이 엔진을 달았는데 최고 시속이 200km를 상회하는 성능을 가진 오토바이입니다. 할리 103이 1690cc 엔진과 비슷한 배기량이지만은 출력 특성은 할리의 80마력 14.07kg 포스미터보다 출력이 좋고 최대 RPM이 높아서 고속 항속이 가능한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시승은 못해보고 경험자의 이야기로는 할리 103을 타다 넘어왔다고 하는데 훨씬 가볍고 경쾌하고 밸런스가 훨씬 잘 잡혀서 경쾌하게 달리고 사운드가 더 할리스러워서 타는 맛과 즐거움이 할리와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딱 2번 목격했는데 국내에는 많은 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파수에도 몇 대 안 되는 매물이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만은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번 타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2005년식, 2006년식은 연료 펌프 고장으로 엔진이 뜨거울 때 시동이 꺼지거나 역화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고 그냥 시동이 툭 꺼지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시동 모터 고장이나 엔진 진동이 너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고 구입 시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혼다 슈퍼커브, 1969년형 혼다 CB750, BMW R80 GS, 야마하 YZF R1, 수즈키 DR650, 수즈키 하야부사, 두카티 999, 혼다 ST1300, 할리데이비슨 로드킹, 혼다 CBR 1100 XX 슈퍼 블랙버드, 가와사키 W800 트라이언프 트리플 스피드, 가와사키 1400 GTR,
BMW 650 GS 다카르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다는 생각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내 최고봉이었던 미라주 650 프로도 명단에 넣고 싶지만은 하는 집 봐서 뺐습니다. 다들 역사성이 있고 한가닥하는 오토바이들이라서 그냥 제가 맘에 가는 모델을 우선 선정해서 10대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도 꿈속에 있는 오토바이가 있으신지 댓글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죽기 전까지 가지고 있고 싶은 오토바이 10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을 때입니다.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은 쌀쌀하니까 밤에는 꼭 이불 덮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